안녕하세요. 전선생님 1급 강사 차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4월 10일자에 시행이 된 101회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론부터 시작을 할 거긴 한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이론부터 풀으시면 안 되시죠? 당연히 실무 다 진행하시고 이론을 풀으셔야 합니다. 이론 시험 그 첫 번째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딱 1번에서 오답 체크하시고 넘어가셨나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이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매입 이런 증권을 구입하고 그와 관련된 수수료, 이전 비용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매매 증권에 한정해서는 이를 즉시 비용 처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에서 비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답이겠죠. 이와 같이 1번에서 정확하게 오답이 체킹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 3, 4번은 보지도 않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풀이 시간이다 보니까 2, 3, 4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2번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 이와 같이 증권과 같은 경우 단기, 매도, 만기 보유 증권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떤 거였죠?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내가 이것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증권을 구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도 아니고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그런 것도 아닌 그 중간 성격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옳은 표현이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증권 중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 손실을 단기 손익에 바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죠.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연도 말에 얼마만큼 올랐느냐 혹은 줄어들었느냐가 우리 수익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 3번도 옳은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진 않고 2년 혹은 3년, 4년 이와 같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만기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1년 이내라고 하면은 이는 더 이상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옳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1번 체크하시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해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발생한 제조 원가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조원가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비용, 우리 그것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어떠한 것들이 판매비고 어떠한 것들이 영업의 비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회계팀 직원의 급여. 지금 보시면은 직원의 급여이긴 한데 이게 생산직 급여가 아니라 회계팀, 영업부서와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직원의 출장비. 여러분들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비교통비가 생산팀의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영업팀의 여비교통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총무팀의 사무용품 구입비용. 여기에서도 사무용품 구입비용이라고 하면은 소모품 비용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생산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무팀에서 발생한 것이죠. 당연히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남은 거 네 번째.
은행대출 이자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비용으로서 경비 인정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우리 영업의 비용 항목으로서 뭐 배당 비용이 있을 수 이자 비용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을 우리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 항목으로서 반감비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잘 체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이게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오답을 고르는 것인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경우인 거죠. 이게 오답인지 옳은 답을 고르는 것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탁 판매의 경우. 여러분들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내가 A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고 내가 한국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우리 물건 좀 대신 좀 팔아다오라고 하는 게 위탁 판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A는 위탁자라고 볼 수 있겠고 B는 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시점에 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재화가 인도된 거니까 당연히 그때가 수익의 인식 시점인 거겠죠. 1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품권을 내가 해당 상품권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재화로 보는 것이 재화 인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화에 인도하는 시점, 재화를 실질적으로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세 번째, 공연 입장료의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서 진행되는 그 공연의 그 비중에 따라서도 약간 진행률적으로도 수익이 인식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개최되는 시점도 맞는 표현이니까 3번도 옳은 표현이겠고 그러면은 네 번째가 옳지 않은 표현이겠네요. 봅시다. 일반적인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대금을 회수한 시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돈을 받은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계의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부가세 때 재화의 인식 시점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고 내가 이 물건의 판매에 대한 대금을 받았으니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재화를 인도할 시점 혹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서도 오답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표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당연하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거래의 실질, 그 거래의 상태를, 그 회사의 상태를 투명하게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이라고 하면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이라고 하면 자본변동표, 뭐 추가적으로는 주석까지 이와 같이 5가지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실질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그렇죠. 중요하다고 하면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돼요. 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이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기초 항목 중에서도 이 사항 배우셨죠?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답이 지금 계속 4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4번부터 공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여기서 유의적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의미하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자주 쓰시죠? 이거 해봤자 뭐
소용이 없어. 무의미해. 근데 그 반대가 유의미예요. 유의미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내용이 중요적으로 중요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면은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관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맥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옳은 표현일까요? 중요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와는 다르게 분류 표시가 변경되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동일하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에서도 틀린 게 바로 4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죠.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무형자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론 시간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재산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당연히 무형자산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삼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삼각대상 금액이라고 하면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뺀 가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 물건을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 가치가 1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100만 원을 팔겠죠. 처분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9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일정한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2번도 옳은 표현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로 한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던가요? 이런 경우는 있었죠. 문제상으로 유형자산은 우리가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잔존가치는 그에 대한 취득가의 10%라고 해가지고 문제상으로 많이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취득원가의 10%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취득원가의 10%로 한다라고 결정적으로 언급한 표현은 없습니다. 당연히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무형자산에서는 기본적으로 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상각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5년 내지는 20년 아니면은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의 항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 새삼스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재료가 가장 대표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는 원재료.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빵을 제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하면은 밀가루나 혹은 버터 같은 것들이 투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밀가루, 버터 샀다고 해가지고 이게 뿅 하고 빵으로 이렇게 대체되던가요? 만들어지던가요? 그건 아니죠.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비가 들고요. 근데 우리가 빵을 다 사람 손을 거쳐서 만들진 않죠. 당연히 기계장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그 이외의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제조원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재료, 노무비, 제조 간접비와 같은 원가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1, 2, 3, 4번에서 세 가지 항목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추려야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이거는 원재료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계장치를 돌리고 시설을 돌려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요금 같은 것들은 제조간접비로 발생이 되는 거겠죠. 옳은 표현이고요. 두 번째,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렇죠. 공장 건물이래요. 이게 만약에 그냥 건물이 아니라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 건물이었다고 하면은 이는 판관비로서 제조원가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공장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조간접비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 판매직 사원의 특별상여금. 여러분들이 원했던 판관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판매직 직원의 급여라고 하면은 이는 뭐 800번대 급여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비교가 되게끔 네 번째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말 상여금이라고 이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틀리시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거 농업이로서 제조원가의 한 부분인 거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업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조업도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그냥 여기서는 생산품이라고 생산량이라고 그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우리가 빵을 만들면 만들수록 뭐 밀가루라든지 혹은 버터의 투입량은 늘어날 거예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임차했어요. 그래서 임차료가 한 달에 막 50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500만 원짜리 건물에서 지금 빵을 100개 생산하든 1000개 생산하든 다 생산할 수 있는데 1000개 혹은 10,000개 생산하면 할수록 우리 빵 한 개에 투입되는 임차료는 더욱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하겠죠. 옳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빵 한 개에 투입되는 밀가루,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버터, 이런 것들이 이게 증가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게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해가지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하지는 않고 당연히 일정하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생산량과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우리가 생산량을 뭐 100개 생산하든 혹은 10,000개 생산하든 상관없이 투입되는 임차료 500만 원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원가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이다. 이거 여러분들 상호배분법,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뭐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원가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비중 없게 공부하시는 과목 중 하나일 거예요. 이거 한번 복습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호배분법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으시죠? 상호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 너무 오랜만에 들으시죠? 뭔지도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직접배분법. 일단은 우리가 원가를 배분함에 있어가지고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이 있는데 보조 부분에 발생하는 용역수수 관계를 얼마만큼 인정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직접배분법,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이 있다고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원가 배분을 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이 가장 덜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하는 거는 상호배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고 뭐 사람 손도 많이 타겠고 복잡하겠죠. 대신 직접배분법은 가장 덜 정확한 방법인 대신 계산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에서 원가 2파트 공부하실 때 상호배분법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이론사항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은 문제풀이로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까지만 여러분들이 봤었고요. 근데 지금 8번과 같이 이와 같이 배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문제풀이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이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투입을 안 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두세 문제는 건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8번 같은 문제도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상호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한 거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1번은 뭐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 단계배분법, 이 단계배분법은 직접과 상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분에 먼저 배분하고 배분을 끝낸 보조 부분에는 다른 보조 부분 원가를 재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배분법이 그래요. 일단은 내가 어떠한 보조 부분부터 배분할 것인지 문제상에 주어져 있고 더 이상 배분하지 않는 그러한 특이한 방식이 단계배분법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단계배분법 내가 문제풀이 방식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이론만 조금만 아신다고 하면은 이거 맞는 표현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직접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를 결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게 어디서 봤던 내용이던가요? 단계배분법에 대한 설명 아니었나요? 그렇죠. 직접배분법은 우리가 보조 부분 간의 그 용역수수 관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은 직접배분법이 아니라 단계배분법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 오답이 3번에서 나오네요. 네 번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직접배분법은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단계배분법은 순서 일부만 반영. 상호배분법은 완전 반영.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8번과 같은 문제는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양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가공원가라는 표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가공원가 어떤 것인지 지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사람의 손도 필요하고 기계장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와 같이 두 가지가 투입이 된 걸 우리가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노무비는 무엇이고 제조간접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추려야 되는 거겠죠. 그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직접 재료 원가 구입액 보시면은 이게 애매모호해요. 직접 재료 원가 구입액이 50만 원이래요.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원재료 50만 원 구입액을 이와 같이 티기정을 그려가지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직접 재료 원가 사용액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면은 원재료 가액은 순수하게 투입이 된 거가 되다 보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재료는 자산의 티기정에서 대변으로 우리가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은 30만 원이라고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지금 노무비 발생액 30만 원을 제가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변동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8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제조 간접 원가가 사실상 변동과 고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정은 얼마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총 제조간접 원가의 50%이다. 그 말은 즉슨 총 제조간접 원가 160만 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와 같이 16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공원가라고 하는 거 190만 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줄에 직접 재료원가 구입액 사용액 이거는 무엇이냐? 그냥 뻘 자료였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자료였다. 제가 이거 굳이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상으로 가공원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직접 재료 원가 구입액 사용액이라는 자료가 주어졌다라도 이것은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줄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은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한번 복습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품별로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겠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업의 배라든지 항공업의 항공제조업의 비행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평균법이라든지 혹은 선의선제법으로 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중요성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 그게 개별 원가 계산이었고 그 반대로 종합 원가 계산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워낙에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공품이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원가 계산하자. 아니면은 뭐 선의선출법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인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이 마트 가보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과자라든지 혹은 뭐 기계장치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을 하는 거고 또 어떠한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지 간략하게나마 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원가표에 기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풀이한 것뿐만 아니라 이론만 본 거 아니라 이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도 제조간접비 때문에 이것을 뭐 실제로 발생된 부분에 한정해서 실제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에 제조간접비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지 가정을 해가지고 하는, 이게 뭐 실제 개별원가 계산, 예정 배부원가 계산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와 같이 직접 노무비와 혹은 뭐 직접 노무비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 발생된 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원가들이 다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뭐 확정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일단 예정 배불로 때리고 실제 배불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아서 제조간접비를 조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제조간접비 때문이에요. 제조간접비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총 제조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뉘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얼마만큼 투입이 됐는지 그 총 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성품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양으로 따졌을 때에는 얼마만큼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완성품 환산량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나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내용인데, 실제상으로 딱 보면은 개별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겠어요? 아니면은 종합원가 계산상의 원가가 더 계산이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개별원가 계산이긴 한데, 종합원가 계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따와가지고 조금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이러한 한계점이 있구나.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10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겠지 하면서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도 옳은 표현이에요. 근데 10번도 지금 옳지 않은 게 지금 4번에서 나오네요. 이거.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그럴까요? 아니, 소량으로 주문하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제품 한 개당 원가 계산을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소량이라고 하면은 뭐 선박업이라든지 항공기 제조가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주문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확하지 않고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의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라는 표현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오답도 4번으로 되겠네요. 이게 지금 오답이 계속 4번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도 속이 터집니다. 저 같으면은 이거 그냥 옳지 않은 거 오답 고르는 문제라고 하면은 바로 4번부터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사례이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하고 4번 보실게요. TV 판매 업체가 그 AS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TV 판매도 과세, 그리고 그와 관련된 AS도 과세이기 때문에 이는 아예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4번도 똑같습니다.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의자를 공급하는 경우 피아노 공급도 과세인 거고 의자의 공급도 과세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 3번 보도록 하실게요. 은행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경우라고 되는데 은행의 업무라고 하면은 면세인 거죠. 그 다음에 차량의 매각은 이거 어떻게 면세를 볼까요? 과세를 볼까요? 이게 3번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예시를 드는 케이스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웬만해서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은행에서 차량을 매각하는 게 주 업무이던가요? 그건 아니죠.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어쩌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잖아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차량의 매각이 이게 과세일지언정 과면세를 따지는 거는 주된 업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면세이기 때문에 차량의 매각일지라도 이를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환급이 어떤 것이었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우리가 환급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도 하고 확정신고도 하지만 예정신고 시에 환급이 발생한다면은 이를 예정신고했다고 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시 예정환급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혹은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환급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옳은 표현인 거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 기간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5일도 맞는 표현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기환급도 있겠지만은 일반환급도 있잖아요.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조기환급 기간의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모두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기환급이라고 해가지고 예외사항은 아니에요. 이때에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을 누락한다거나 그런 거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매출 매입 모두 정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맞는 해야 되니까 매입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답이 3번이 되겠죠. 4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 환급과는 다르게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거나 혹은 이와 같이 큰 사업 설비를 취득을 한 경우 우리가 부가가치세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10% 부가세를 30일 이내에 환급받기보다는 15일 이내에 환급받는 게 약간 현금 흐름에는 더 좋으니까 일단은 사업 설비를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건물을 10억 원에 구입을 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1억 원이잖아요. 그거를 30일 이내에 받는 것보다는 조기 환급을 통해 가지고 15일 이내로 빨리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세금계산서 내용 이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 전산세무 2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끝날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세금계산서 발급이거든요. 따라서 그 중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들은 우리 꼭 좀 복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그냥 끝나면 좋겠지만은 환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다양한 사유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어느 일자로 발급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제가 되었대요.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하면은 내가 그 계약 그 작성 당시에는 그걸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100만 원어치 이어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제됐다고 해가지고 그 당초 처음에 발급한 작성일로 우리가 수정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제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작성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해제될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건이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자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그렇죠. 발급 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판매자예요.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식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내가 몰랐다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가 발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에게 이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교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 건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 두 장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이거를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다면은 이메일로 교부를 하는 거고, 수기로 발급을 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수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제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1번에서 제가 해제를 처음에 발급한 거라고 해가지고 저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 표시하고 갔네요.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답이 1번에서 나왔어요. 이것처럼 지금 옳지 않은 답이 1번에서 나와주시면은 여러분들 딱 볼 것도 없이 2, 3, 4는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쳤네요. 근데 제가 해제는 해제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번이 오답인 거고, 그 다음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가 세법 문제예요. 여러분들 세법 문제 이론 파트가 많기는 한데 그 내용의 그 양에 비해서 문제가 5문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요. 근데 이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실기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실기를 하다 보면은 이론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11번부터 15번까지 마지막 파트이고 조금 힘이 빠질 수 있겠지만은 더 힘을 내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득세법 얘기하고 있네요. 1번 보시면은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원칙인 거죠. 예외할 거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우리가 과세기간을 잡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경우 어떡할 거예요? 사망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이후의 기간은 존재하지도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국외로 이전한 경우도 사망과 마찬가지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기로 한다. 우리 사망한 날까지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망한 날의 기준으로 그 이후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이거 달의 말일까지라는 표현이 세법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날, 그 다음에 국외로 이주한 날까지 소득 과세 기간을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같이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과세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아예 못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발생한 거, 하반기 동안 발생한 거 이와 같이 얼마든지 과세기간을 늘려가지고 적용되는 세율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득세법상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세율로 적용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을 줄이면 줄일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사망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잡아요. 여기서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이월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0년이라는 건 알고 있기는 한데 단서조항이 있죠. 단 2010년 이후의 것들은 15년간 이월공제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딱 10년이라고 못 박아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5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시고 1번부터 2번부터 4번까지 확정된 오답이 없는 이상에서야 1번으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2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계신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이라는 이론 혹은 실무에서도 보겠지만은 추계신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매출이 수익이 100이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100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떨 것인가 이것을 장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실제 경비를 넣는 거고 추계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소매 업종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1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90%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세법적으로 정해진 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100만 원의 10%만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서 세금을 때리기로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추계신고인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월 결손금 이것까지 공제를 해줘야 돼? 그것까지는 투머치라는 거죠. 따라서 추계신고할 때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맞는 표현인 거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까야 돼요. 하지만 보시면은 가로 안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게 주택과 관련된 결손금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깔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표현인 거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고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법에서 웬만하면 선의선출법으로 과세기간별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감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예요. 이번 연도에 발생한 불부터 끄기로 하고 그 다음 쌓인 것부터 다 순서적으로 차감을 하자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기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고 우리가 지금 101에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 파트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15번까지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5번 15문제 중에서도 적어도 10문제 내지는 11문제? 12문제 정도는 맞추셨길 바라며 그 다음 시간 실무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강사 차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1의 이론 풀이에 이어서 실무 해설 풀이할 건데 실무는 프로그램상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실무 프로그램 기출문제 어떻게 설치하고 진행하는 건지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한국 세무사의
문제풀이 그쪽 있죠. 거기에서 기출문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와 같이 zip 파일로 되어 있죠. 앞쪽 파일을 풀으셔가지고 바로 오른쪽에 같이 101에 전산세무 2급이라는 파일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교시라는 파일이 있어요. 2교시 파일 들어가 보시면은 텍스라는 이름의 수업용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못 뜨시나요?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라고 나오시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험번호를 아무나 적는 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상 아니라 파일에 보시면은 101에 기출문제 설치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전산세무 1급부터 전산회계 2급까지 어떻게 수험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고 감독자 확인번호는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조하셔가지고 수험번호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1211112로 되어 있는 거고 이름은 저는 이패스라고 기입을 하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응시 종목은 전산세무 2급, 그 다음에 이름은 이패스, 문제 유형 A, B형이 있는데 A, B형은 여러분들이 그 실무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그 받는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A라고 기재를 선택을 할게요. 감독자 확인 번호는 5411입니다. 회사 코드는 뭐 1112로 주식회사 동양이고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와 같이 주식회사 동양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성이 주어지는 문제를 여기다 기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번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반정표 입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정표 입력은 전산세무 2급뿐만 아니라 전산회계에서도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15점이 되어 있는 거고 5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시면은 약간 심각하죠. 제가 약간 독하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일반정표 입력이 워낙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배운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틀리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월 6일자 영업부는 제품 광고료에 대한 미지급금 35만 2천 원을 조화일보에 전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언급이 있네요. 이와 같이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내용입니다. 지금 이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내역으로서 일반정표 입력에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일자가 2월 6일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지급금이 일단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거를 차변과 대변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정표 입력에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미지급금을 대체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부채의 감소, 부채는 원래 대변이었는데 이를 감소하는 거다 보니까 차별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 미지급금은 253인데 혹시라도 미지급금의 계정과목 코드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계정과목 코드란에 여러분들이 커서를 두신 다음에 F2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미지급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53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거래처에 대한 부채냐 보시면은 조화일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란에 커서를 두셔가지고 F2를 눌러주십니다. 조화일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검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적용은 굳이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으나 그냥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얼마가 없어지는 거죠? 35만 2천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미지급금을 어떻게 없애주는 거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함으로 인해서 보통예금은 103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는지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하나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뭐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쓰셔야 되겠지만은 문제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대로 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미지급금 부채 감소로서 대변에 차변으로 적어주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내변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영업부에 대한 뭐 미지급금 전에 보통예금 계좌로 지금 이와 같이 뭐 두 문장으로 했는데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15일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반정표 입력을 할 때 2월 6일, 4월 15일 이와 같이 문제가 날짜 순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별로 설정을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별로 검색을 하게끔 설정을 해준 다음에 4월 15일, 2월 6일 이와 같이 일자별로 그냥 커서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기간별로 하다 보면은 다른 자료가 이렇게 위에 상단에 쭉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사의 법인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대요. 꽁으로 받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계장치는 뭐 꽁으로 받은 거든 내가 대가를 지급했든지 간에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 거겠죠. 근데 어떤 자산이 증가를 했느냐?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다. 206으로 설정을 하고 이거 지금 500만 원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럼 대변에는 이거 그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뭐 부채 증가, 현금의 감소를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계장치를 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떠한 계정 과목 써야 되는 거죠?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항목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이런 가액은 당연히 공정가액 5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자 발생한 내역이네요. 보시면은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1,000만 원과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5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직원을 이렇게 우리가 꾸리고 있는데 이 직원이 혹시라도 나중에 퇴사했을 시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뭐 확정급여형이라든지 확정기여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쌓아둡니다. 자산을 쌓아둬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퇴직연금 납입액이 1,000만 원과 5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액 이거 확정급여형이니까 자산 형태로 우리가 쌓아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산이기는 하지만 부채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계정 코너를 어떻게 쓰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 186을 기재를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거래처로는 뭐 굳이 어떠한 퇴직연금을 어떠한 은행에서 뭐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대로 비워두시면 될 것 같고 1,000만 원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커서에 차변으로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나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수료가 영업부 직원과 관련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가 많이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500번대부터 800번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업의 비용 항목인 수수료 비용까지 있습니다. 근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판관비의 수수료 비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55만 원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가액은 우리가 차변의 금액을 썼던 그 총액만큼 대변에 자동으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여러분들도 일반전표 입력상에 7월 12일로 기간을 다시 설정한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5만 달러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년도에 차입했대요. 근데 전년도 언제 차입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외화와 관련된 차입금이다 보니까 무조건 연도 말에 기준 환율로 우리가 설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5만 달러와 관련된 전년도의 기준 환율은 무조건 1,192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된 외화 차입금을 올해 7월 12일달로 상환을 하려고 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딱 보면 내렸죠.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지급할 금액이 적어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차익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 이래 일반전표 입력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변 보도록 할게요.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 차입금.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30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거래처가 뉴욕 은행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금액이 들어갈 게 얼마이냐? 왜냐하면 얼마이냐? 5만 달러에 1192원을 계산한 값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달러 곱하기 얼마인 거죠? 1192원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화로 따졌을 때는 5,960만 원인 거예요. 원래는 5,960만 원짜리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갚으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 환율이 1,15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7월 12일자의 기준 환율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얼마인 거죠? 1,150원 곱하면은 5,750만 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지금 대변에 210만 원만큼 발생을 합니다. 원래는 5,960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은 기준 환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은 5,750원밖에 안 나는. 그렇다고 하면은 대변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외환 차익으로 더가지고 210만 원을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자. 마지막 문제네요. 전기의 대산 실업의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11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이 파산해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어떻게 처리했는지 가로 안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대손세 공제를 받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거래를 진행을 하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했는데 이와 관련된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손 처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내가 10만 원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를 하긴 했는데 납부를 아예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손세 공제까지 신청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10만 원만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을 살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현금의 증가 차변으로 한번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의 증가니까 차변으로 110만 원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대손 처리했던 이 외상매출금 그 당시에 대손 삼각비로 떨었는지 혹은 대손 충당금으로 떨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살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다 보니까 외상매출금 이게 118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거기에 1을 더한 109번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어디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가요? 대산실업. 거래처까지 걸어주시고 여기에 1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만 원은 무엇이냐? 부가세 예수금인 거죠. 네가 그렇게 대손세 공제받았던 10만 원 돈으로 받았으니까 다시 토해내야지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9월 15일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 문제 2번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1번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 밖의 사항들을 문제 1번에서 5가지 문제로 살펴보았어요. 근데 문제 2번에서는 만약에 내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혹은 매입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적격증 등을 받았고 발급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란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5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3점이기 때문에 총 15점입니다. 근데 제가 문제 1번에서도 말했다시피 여기서도 웬만해서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100%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7월 19일 문제부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만 듣고 그냥 화면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프로그램 상으로
직접 입력하시면서 하는 게 본인의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기보다는 같이 참여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홈페이지 창 다 띄웠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7월 19일자인 거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인 김현우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이마트에서 TV를 990만 원에 구입을 하고 본인 대표이사가 본인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이마트에서 TV를 990만 원짜리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 명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대요. 얼씨구. 대금은 당사의 당자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사업무관 비용은 대표이사 김현우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죠.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으로 떨고 다 공제를 해주기는 하지만은 이거 지금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둬서 그와 관련된 부가세 공제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금 지급이 당자수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계란에서는 여기서 혼합으로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틀리는 게 여기에요. 유형 아니면은 분계란에서 틀립니다. 당연히 여기 공급 가액 부가세 공급처명 코드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전자도 명확하게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기본사항인 거고 틀린다고 하면은 유형 아니면은 분계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조금 복잡한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유형이라고 하면은 적격 증빙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는 적격 증빙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분계는 그 결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7월 19일자 적격 증빙을 어떤 걸 받았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매입이니까 51번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51번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상으로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1번이라고 두지 마시고 54번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으로는 지금 당자수표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현금 아니죠. 외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항목인 혼합으로 두어서 그 대변의 항목이 당자 예금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틀릴 건 없다고 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형이 51번이 아니라 54번인 거죠. 불공입니다. 근데 불공 54번과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하단에 불공 사유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불공 사유가 어떤 것인가? 일단 다 기입을 하고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공급가액은 얼마로 하느냐? 지금 900만 원을 기재를 하고 그러면은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하이마트에서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표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불공제 사유가 여기서 드디어 활성화되네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인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번 이외에 다른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팝업창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결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혹은 외상이 아니고 그 이외의 당자수표 보통예금에 대한 지급이고 이는 혼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하단에 대체전표에서 우리가 마저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변에 원재료라고 153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상 환경 설정 자체가 매입에 무조건 원재료라고 뜨라고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재료는 아니죠. 실상은 어떤 거죠? 비품인 거죠. 비품. 근데 이거 나중에 가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문제상으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이기보다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공이기 때문에 900만 원, 90만 원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990만 원을 모두 한 줄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러면은 대변 어떻게 우리가 기재를 대금 결제를 한 건지 대변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거 당자수표로 한다고 되어 있죠.
당좌 예금. 그렇기 때문에 당좌 예금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면은 이게 어떤 은행에 대한 내용인지 기재가 되어야 하지만은 문제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굳이 거래처 코드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문제에 주어진 값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7월 28일자네요. 보도록 할게요. 7월 28일자 주식회사 동붕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공급받았던 매입이라는 뜻인 거죠. 원재료 중 품질에 문제가 있어 일부를 반품하였다. 회계 처리는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상계로 처리를 하며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28일자로 원재료 300만원, 그와 관련된 부가세 30만원을 이와 같이 마이너스 쳐가지고 일부 반품으로 수정 사유를 선택을 했네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품목 수량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상에 되어 있는 원재료 수량 얼마죠? 수량 단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바로 공급가에 마이너스 300원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처 코드가 동북인 거죠. 동북 기재해 주시고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현금이 아니죠. 저는 혼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과 처리? 그러면 저는 외상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이와 관련된 매입 자체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굳이 계정 과목 코드를 변경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단에서 애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에 마이너스를 쳤기 때문에 하단에서도 바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수정세금 계산서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동붕 매입이고, 그 다음에 분계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서 제가 틀린 값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8월 1일로 기간 다시 설정해 주셔가지고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협성과 기계장치를 구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550만원을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계장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약간 선급금 형식으로 550만원을 미리 지급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결제는 지금 카드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 카드로 결제되어 있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적격증 비용은 무엇인 거죠? 카드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50만 원이 붙은 걸 봐서는 과세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하단에 매입인 거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은 매입 중에서 어떤 게 되어 있나요? 57번 카드 과세, 57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될 거고, 품목 수량 단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550만원 기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카드나 혹은 현금영수증 그리고 건별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공급 대가를 적어야지만 바로 안분이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거래처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협성.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이 여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카드잖아요. 전자라는 여부가 있을 수 없겠죠. 신용카드사 어디였나요? 우리카드였던 거죠. 신용카드사 하단에 보시면은 이 활성화 표시에 우리카드라고 기재 클릭을 하시고, 분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미지급금인 거죠. 외상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은 외상과 다르기 때문에 혼합으로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우리 지금 보시면 하단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재료인가요? 기기장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선급금 형태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선급금이라고 131 코드로 재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대변으로는 우리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보통 카드의 지급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거래처 코드도 당연히 우리 카드로 해야 되겠고요. 왜냐면은 550만 원 우리 카드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설정 재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8월 12일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자 여러분들도 일자 다시 설정해 주시고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이다. 본인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팔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지금 공급받는 자가 서울로서 지금 주식회사 동량이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형은 매출이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렇다고 하면은 11번으로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품목 수량 단가는 당연히 이 문제성에 주어져 있는 해당 가액을 그대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수량은 1개고 단가가 1,3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적으면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공급가액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1,300, 그와 관련된 10%가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130만 원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래처가 주식회사 서울인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차량이 재고되고 그와 관련된 가액, 그리고 그 차량의 장부가액과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을 것인지 이익으로 잡을 것인지 그 차액을 결정해주는 회계처리를 하단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하단에 혼합으로 두셨으니까 제품 매출? 그 제품 매출이던가요? 여러분들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그냥 어쩌다가 판매하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제품 매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매각했기 때문에 130만 원이라는 부가세 예수금은 살려둬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대변에 이 제품 매출 이거 한번 수정해 볼게요. 차량 운반구. 이게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였죠? 3천만 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량이 매각이 되면은 그와 관련된 꼬다리 계정가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 주셔야 돼요. 그게 가액이 1,200만 원인 거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감가 누계액이니까 플러스 1을 한 209번으로 1,200만 원? 네. 1,200만 원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그러면은 지금 차량의 재고는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차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중에서도 가장 하단에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받을 돈은 1,430만 원이에요. 1,430만 원인데 이 가액 중에서 일단 현금은 200만 원으로 미리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가액이 지금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잠시만요. 보이네요. 일단은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그 나머지 가액은 외상 미수금으로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미수금이냐 외상 매출금도 아니고 당연하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차량 운반고 기기장치를 판매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그런 자산인 거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외상 미수금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한번 우리가 하단에 대체전표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차변에 현금으로 두가지고 현금 200만 원 받은 거는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에 얼마로 받을 건가요? 미수금 얼마로 받을 거죠? 공산 미수금이 아니죠. 잠시만요. 120번으로 해가지고 1230만 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차량을 매각한 거에 대한 제거, 내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그 돈과 관련된 내역 이와 같이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뭐가 남았느냐, 내가 이 차량을 매각해가지고 손실을 받느냐 혹은 이익을 받느냐,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대변에 3,130만 원, 차변에 보시면은 2,6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 차량이란다.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죠. 3,130만 원 여기서 마이너스 쳐가지고 2,630만 원을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느냐, 500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차익이 지금 차변에서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서 흑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손실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저희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 기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4번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8월 16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자 8월 16일자로 다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인 개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했다라는 표현이죠. 대금 88만 원은 당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내가 어떠한 거래처에게 최종 소비자인 개인에게 물건을 판 케이스인 거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나 봐요. 납부를 하려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적격 증빙을 받았느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느냐,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아니래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매출 중에서도 건별로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증빙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에 공급 대가 88만 원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각각 나눠서 된 거고, 그 다음에 김전산 씨라는 거래처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보니까 있네요. 이거 한번 두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보니까 현금 아니고 외상매출금 아니기 때문에 혼합으로 주셔야 합니다. 3번 혼합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던가요? 제품을 판매했다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80만 원이라고 그냥 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차변에 이 가액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받았느냐가 차변에 기재될 내용이기는 한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8만 원 자산의 증가 차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5가지 문제 살펴봤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3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시장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은 미국과 독일과 관련된 내역으로 2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사의 제품 2만 달러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2022년 10월 5일 외화로 받은 즉시 원화로 환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출의 기본 그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적일 이전에 외화로 받고 원화까지 환가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 환가한 시기에 공급 환율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미국이 바로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수출 신고일이 10월 12일, 선적일이 10월 14일자로 환가한 날이 5일이고 선적일이 14일입니다. 선적 이전에 환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US 달러상의 10월 5일자에 119원을 원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두 번째 독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일 비머사에 5만 유로죠. 5만 유로의 원자재를 직수출하였다. 수출 신고일은 11월 5일, 통관일은 9일, 선적일은 11월 11일이다. 지금 선적일 이전에 환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선적일 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겠죠. 유로상의 11월 11일자의 환율은 1유로당 1,400원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문제는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이 수출 시장 명세서에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출 시장 명세서가 어디에 있느냐? 일단은 프로그램상 보시면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부터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회계관리 그 오른쪽에 있는 부가가치세 탭을 클릭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시장 명세서는 부속명세서 로마자 1번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세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확정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10월부터 12일까지 조회기간을 설정을 하고 하단에 그 수출신고 번호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의 케이스 한번 보실 건데 그 세 번째 줄부터 이 기재가 되어 있죠. 111233444444. 네. 그 다음에 선적일 자체로는 2022년 10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통화 코드는 어떤 거죠? 미국이다 보니까 US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US로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선적일 이전에 환가가 되었기 때문에 119원을 적어주죠. 1199원.
1190원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외화 자체로는 지금 2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1190원 곱하기 2만 달러를 한 2380만 원이 원화로 기재가 되는 거고, 거래처 코드는 스탠포드. 보드사로 여러분들이 거래처 코드 F2 누르셔서 검색한 후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독일과 관련된 내역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출신고 번호는 221233444444. 그 다음에 선적일자로는 2022년 11월 11일자인 거고, 유로인 거죠. 그 다음에 환유로는 우리가 선적일 11월 11일자에 140원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외화로는 5만 유로입니다. 그래가지고 1,400원에 5만 유로를 곱한 한 7천만 원이 원화로 기재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거래처 코드가 어디 있냐? 비모사라고 되어 있네요. 비모.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수출신고 번호부터 거래처 명까지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고, 상단에 뭐 저장이나 혹은 마감까지 해주시면 더할 날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조건이 있네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이 세부담 최소화 나왔다는 뜻은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정을 하고, 그 중간에 이 숫자를 기입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단에 F4 과표명세 보실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클릭을 해보실게요. 과표명세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확정이고 예정인지, 아니면은 환급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어느 은행 계좌로 받을 건지, 그 다음에 과세, 면세 사업별 수익 금액을 이와 같이 그 코드별로 금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완료해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것까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전자신고를 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공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라고 해가지고 2억 원이 발생했네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1번 란에 바로 2억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가 3,300, 현금영수증이 2,2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매출과 매입과 마찬가지로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천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은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 자동으로 기재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볼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사항은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혹은 별도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냥 과세 표준에 2억 원을 적은 거고, 지금 신용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차감을 한 5천만 원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직수출액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국 신용장이나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그런 영세 매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세 중에서도 기타란으로 2천만 원 적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그 말은 즉슨 지금 200만 원 공제 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대손세 가감란에 여기 200만 원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납부세액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 202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성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원래 성담에 제품을 판매했을 당시에는 이 1,100만 원 돈을 받을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1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감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대손세 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00만 원 납부할 줄 알았더니만 이
투명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을 한 100만 원만 이와 같이 대손세 가감에 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입자료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있네요. 근데 매입은 중요한 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하면은 일반적인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내역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계산서에서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입세액이 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은 무조건 고정자산 매입은 뭐 없는지 따로 없는지 그거를 뭐 적격 증빙마다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억 2천만 원이 이게 모두 일반 매입인 것인가 보면은 그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중 1억 원은 과세상품 구입과 관련된 매입액이며 2천만 원은 토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액이래요. 근데 이 고정자산도 다 같은 고정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토지 어떤 거죠? 면세입니다. 면세 제품이에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 뭐 고정자산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잖아요. 따라서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일반 매입에 1억 2천을 모두 기재를 해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라 바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으로 여기 2천만 원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액 20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 두 번째 보시면은 2022년 제1개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 지금 1,000만 원이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정신고 시 공제 못 받았다고 하면은 확정신고 시 공제된 거 뭐 당연합니다. 이거를 매입세액 중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1,000만 원을 기재를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 보시면은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단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100만 원을 기재해 주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은 어디에 두는 거였죠, 여러분들? 여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오른쪽 란에 여러분들이 만원으로 별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매출과 관련된 매입,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했지만은 원칙적으로 예정 때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안 해주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하거나 환급 시 가산하는 형태로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신고했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정해진다는 거 이와 같이 기재를 하고 저장까지 누르시고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마감까지 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2번에 대한 풀이를 다 진행을 한 것 같고 문제 3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이 여러분들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 접목된 유형 중 하나인 거죠. 유형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신고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할 사항은 비밀번호를 1234, 1234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냥 일정 숫자를 기입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키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가 뭐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 건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 예정신고 기간 때 마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신고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상단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전자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하단에 전자신고 내역이 약간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자신고 클릭을 해보시고 지금 1기 예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3번까지 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용으로 진행을 하고 그 3번에서 또 주의해줄 사항은 납세자 자진신고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K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납세자 자진신고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엔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동향과 관련된 그 회사 코드가 하나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작까지는 되진 않았죠. 마감일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당시에 마감된 거 확인하셨고 아직 제작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제작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어디서 하느냐? 상단에 보시면은 F4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게 팝업창이 뜨는 거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서 주어진 1234, 1234. 이와 같이 기재를 하시고 확인까지 눌러주실게요.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자신고라는 페이지에서는 할 건 다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홈택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아이디 비번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되는 거고 메뉴 선택, 전자신고, 세금신고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이걸 굳이 제가 다 해야 돼.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교육용이라고 팝업창이 따로 떴고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보기 클릭을 하실게요. 확인 눌렀고 찾아보기 여기 일단은 이게 지금 K랩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 오른쪽 보시면은 찾아보기라고 있습니다. 파일을 찾아보셔야 돼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어디서 문서를 만들었는지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문제상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일단은 파일명은 로컬 디스크 C라고 되어 있네요. 로컬 디스크 C. 문제상으로 되어 있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여기 문서상에 디스크 C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다시 가볼게요. 전자신고란에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제작 누르시고 여기서 1234 1234 1234 확인까지 누르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느 파일에 어느 장소에 저장을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다라고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는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해당 이 파일 로컬 디스크 C에서 우리 이걸 검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검색했다는 걸 가정을 깔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확인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열기를 누르시고 형식 검증하기,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파일 제출하기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2점짜리 문제 그냥 거저먹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진행해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마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 4번이에요. 결산자료와 관련된 내용인 건데 결산 12월 31일자로 자동 결산인지 수동 결산인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 혹은 결산자료 입력상으로 기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러분들이 반영하기보다는 바로 빠르게 일반 전표 입력란에 기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실무상으로는 직접 기입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이와 같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가지고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알고는 둡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세슬라와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상 매입금이 3,63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가로 안에 달러라고 3만 달러가 있네요. 이게 계산되어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외화 같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 당연히 결산이 현재 기준환율로 재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산기 지금 두드려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반 전표 입력 한번 보실게요.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 인의가 12월 31일자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3,630만 원 나누기 3만 달러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이 외화 외상 매입금의
현재 환율로는, 결산일 이전의 환율로는 1210원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산일 기준의 기준환율이 1150원이다 보니까 줄어든 케이스인 거죠. 지금 환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 입력에 기재를 해볼게요. 일단은 외화 외상 매입금이 없어진 거죠.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인가. 외화 매입금의 경우에도 뭐 부채기는 하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은 차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차변에 기재를 하시는 거고, 외화 외상 매입금. 지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있기는 하지만은 외화 외상 매입금은 없네요. 그냥 251로 설정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있네요. 그 다음에 저거라는 뭐 굳이 적어둘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값은 3,630만 원이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걸 없애준다는 게 아니고 환율을 우리가 변동시켜야 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줄어들었던 거죠. 1120원 빼기 1150원은 얼마인 거죠? 딱 봤을 때 60원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일단은 3만 달러 곱하기 60원 하면은 1,800만 원만큼 저희가 이익을 본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외상 매입금이 1,800만 원 없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차이, 외화 차이. 이익으로서 180만원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과 관련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금액은 2억인 거고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지금 올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치에 대한 내역이에요. 그 다음에 연 이자율은 2%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얼마인 것인가? 2억 원 곱하기 얼마로 할까요? 2%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라고 하면은 지금 400만 원이거든요. 1년간 4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치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절반에 대한 이자 수익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한번 인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 절반인 200만 원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차변에 어떤 걸 두느냐? 미수금 아닐까요? 일단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뭐 받으러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자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수금, 미수수익이 있겠지만은 미수수익이 더 정확한, 더 적합한 표현이겠네요. 여기서 116번으로 기재를 하고, 어디에 받을 금액인 거냐, 여기에 뭐 은행의 명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더 정확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를 하고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왜냐하면은 확정신고 기간과 관련해가 부가가치세 납부세 예수금인 거죠. 이는 더 이상 나의 부채가 아닌 것이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내가 이제 더 이상 환급받을 권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확정신고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나의 자산인 거죠.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13519 135 네. 이 자산을 없애주니까 대변으로 2,140만 원 없애주는 거고, 그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 내가 이번 상반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활동이네요. 하반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 나의 부채, 더 이상 내가 지불할 나의 부채가 아닌 거죠. 부채 감소니까 차변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1,545만 원 기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부가세를 본인은 직접 신고를 했나 봐요. 이는 자비익으로서, 잠시만요. 자비익이니까 대변 수익이 발생인 거죠. 뭐 잡이익으로 여러분들이 구성공으로 10,000원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납부할 세액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인 거고, 그리고 그다음
가산세. 가산세는 통상적으로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세금과 공과 비용의 발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차변으로 적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 이 예수금 대급금과 관련된 내용 다 적기는 했지만은 이게 차익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어디서 발생하죠? 차변에서 발생합니다. 그런 말은 즉슨 내가 이 부가세, 대급금, 뭐 예수금을 정리를 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뜻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딱 봐도 부가세, 대급금은 2,120만 원이고 내가 지급해야 할 납부세액은 1,500만 원인 거잖아요. 딱 봐도 환급입니다. 근데 환급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데 환급 시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수금이 지금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액이 592만 원이라고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뭐 납부세, 그 다음에 환급세, 경감세, 가산세는 각각의 계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문제상에 잘 주어져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제대로 처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산 얼마, 이렇게 뭐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것만 이와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래요. 무형자산인 거죠. 근데 무형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00만 원이라는 가액을 그대로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5년으로 나누면 얼까요? 1년에 최대 4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감가상각비 818로 할게요. 460만 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27이다 보니까 바로 소프트웨어를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그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 그대로를 그냥 차감한 형태로 직접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는 걸 검색해도 228로 뭐 소프트웨어 관련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번까지 설정한 거 보셨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 2월 15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지금 1억 원 했네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처분 예정된 배당 내역과 이익 준비금을 고려하여 단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예 명시되어 있네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작성하라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중에서도 그 제조원가 명세서 바로 아래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처분 예정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그거는 보지 않고 문제상에 주어진 값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현금 배당 1억 원 기재된 거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에는 7억 7천을 벌었고 올해에는 28억을 벌었네요. 근데 우리가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배당의 형태가 현금 배당일 수 있겠고 주식 배당일 수 있는데 현금 배당은 1억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얼마인 거죠? 그의 10%인 1,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 해줘야 되나? 일단 이익준비금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의 10% 일반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예시로나마 이렇게 10% 하기는 했는데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뭐 제대로 했느냐 그걸 묻는 것 같고,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 처리는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전표 추가 상단에 F 전표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은 일반 전표에 있는 12월 31일자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익준비금을 뭐 일단 기재를 하고 전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반전표 입력 10여 31일자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제 5번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문제 사이즈가 큰 편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소속인 김정산 사원의 급여 관련 자료이다. 이를 참조하여 아래 내용대로 수당리에 공제 항목 추가 등록을 하고 2022년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제가 다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공제될 수 있고 뭐 불공제되는 사유인지는 그걸 구분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해요. 일단은 영업부 소속의 김정산 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수당 공제 항목을 등록을 하래요. 그 다음에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공제 항목은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원천징수라는 그 세 번째 탭에 클릭을 하시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여러분들이 수당 공제 항목을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요? 상단에 F4 수당 공제 나오실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이게 지금 일단은 문제상에 주어진 기본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육아, 체력 단련 수당, 출근 수당만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 팝업창에서 부로 다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급 280 식대가 지금 10만원인데 중식으로 별도의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과세인 거죠. 근데 상여는 없으니까 부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직책 수당도 없으니까 부로 표시하시고 월차 수당도 없습니다. 식대는 역표시하시고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인데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로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부 소속의 그 판매와 관련된 직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란에 비과세는 표시하지 마시고 과세 항목으로서 여기에 따로 야간 근로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사용 여부 역표시 해가지고 과세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수당 보시면은 이거 지금 제가 이걸 부를 표시했네요. 이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고 잠시만요. 육아수당이라고 본인이 직접 비과세 항목으로서 육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비과세 항목으로서 여기서 육아라고 치면은 이게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하단에 있는 체력단련 수당이나 출근수당 9만원, 8만원은 각각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하단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급여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 하단에 공제 항목 보시면은 여기서 그 별다른 내용은 없고 이 주첩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공제가 된다는 게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수당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는 사용 여부 역표시하시고 아닌 거는 주차 여부, 아닌 거는 부표시 그리고 주차비는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친절하게도 공제소득 유형을 기타로 설정하라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기본 설정값은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5월달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급여 내역을 숫자를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은 제가 굳이 기입을 하지는 않을게요.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소속 사원의 유지호 씨라고 지금 사원코드가 10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총 금액은 5,300만원 세대주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부양가족 그 명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지금 보시면은 어머니 김순자 씨가 있고 지금 부동산 임대 소득이 1,200만원이 있다고 하네요. 만으로 65세. 일단 60세 이상이시기는 한데 소득 여건이 맞지가 않죠.
따라서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양가족에는 부표시하시고 기입은 하긴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 김민아 씨라고 해가지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보죠. 근데 비고란에 소득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유재니 씨로서 16년생으로 소득 없으면 당연히 없겠죠. 만 5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녀이기는 하지만은 기본공제 150만 원 들어가긴 하지만은 7세 이상이 아직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은 공제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분과 관련된 뭐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근로자를 포함한 이 네 분이 과연 어떠한 지출이 발생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서 저축성 보험이 아닌 이상에서야 모두 공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유재호, 배우자, 자녀로서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5만 원, 100만 원, 25만 원, 총 200만 원이 기입이 되겠지만은 보험료 공제의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일정 퍼센티지가 공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의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가 5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어머니 그 부동산 임대소득 일정 금액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었는데 일단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을 모두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공제 가능한 거고, 근데 가능할지언정 그 두 번째 보약 구입 비용은 건강진흥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서 치료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예 공제받을 수 없는 거고, 그 세 번째 배우자 라식 수술 비용의 경우에는 시력 보정용으로 뭐 본인이 뭐 아파서 본 거기 때문에 12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보도록 할게요. 자녀 유치원비, 자녀의 경우 교육비의 경우에는 일단은 소득 요건은 보기는 하지만 연령 요건은 보지 않기 때문에 될 거고 100만 원 모두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부금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120만 원 당연히 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가로 안에 보시면은 유재호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어머니 병원비 우리 의료비 여기서 봤었잖아요. 500만 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대중교통 이용분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500만 원 제외시켜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신용카드 사용액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분은 우리가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신용카드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따로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단에 배우자 신용카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용카드 공제하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부양가족에서 이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 부인지 여인지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항목별로 이게 소득이나 연령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제대로 배우셨다고 하면은 무리 없이 문제 풀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101회 문제풀이, 실무 해설풀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101회 약간은 어려우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정도에서 70점 이상을 맞추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그닥 걱정 마시고 지금 수준에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